포르투갈의 푸른 심장. 15세기 후반, 대항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테주 강가에 자리한 이 유서 깊은 도시는 새로운 항로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열망으로 들끓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따라 파스텔톤의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알파마 지구의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테주 강의 물결과 분주히 오가는 카라벨 선들의 톱이 아스라이 보였다. 그러나 드카스트루 가문의 낡은 저택, 그 창가에 선 이사벨라의 눈에는 그런 활기찬 풍경조차 회색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올리브색 피부는 건강하게 빛났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밤색 곱슬머리는 자유분방하게 흩날렸지만 깊고 총명한 암갈색 눈동자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가세가 기운 귀족 가문의 딸이라는 현실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오빠 페르낭은 가문의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드리고 알바레스 백작과의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창문 너머 광활한 대양과 그곳에 숨겨진 미지의 세계를 향해 있었다. 몰래 숨겨둔 항해 서적 속에서나마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같은 금서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다. 아가씨, 또 그런 위험한 책을 읽고 계십니까? 유모 카타리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벨라는 황급히 책을 숨겼다. 카타리나는 이사벨라의 유일한 말벗이자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카타리나,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것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때였다. 창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리스본 항구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작은 상선 한 척을 덮친 모양이었다. 이사벨라는 자신도 모르게 창가로 달려갔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좌초될 위기에 처한 배 위에서 선원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젊은 항해사가 홀로 돛대 위로 기어올라 찢어진 돛을 내리고 능숙하게 키를 조종하여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용기와 침착함은 멀리서 보는 이사벨라의 가슴을 뛰게 했다. 폭풍우가 잦아들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이사벨라는 카타리나의 만류를 뿌리치고 항구로 향했다. 간신히 위기를 넘긴 배의 갑판 위.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선원들을 다독이는 젊은이가 바로 그였다. 햇볕과 소금기에 거칠어진 구릿빛 피부, 짧게 자른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를 담은 듯 깊고 푸른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이름은 디오구 곤살베스 25세였다. 괜찮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이사벨라가 먼저 말을 건넸다. 디오구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아름다운 귀족 아가씨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선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사벨라는 그의 당당함과 빛나는 눈빛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 디오구 또한 이사벨라의 순수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잔상이 새겨졌다. 그것은 폭풍우가 핥히고 간 리스본 항구에 피어난 작지만 강렬한 불꽃이었다. 이사벨라는 저택으로 돌아와서도 디오구의 푸른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동경하던 자유로운 바다의 색을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이사벨라의 마음은 온통 디오구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카타리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현명한 유모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내 아가씨의 진심을 헤아려 은밀한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카타리나의 주선으로 이사벨라와 디오구는 항구 근처의 작은 예배당 뒤편 혹은 한적한 올리브 숲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디오구는 이사벨라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머나먼 바다 이야기, 인도와 아프리카의 신비로운 풍물, 별을 보고 길을 찾는 법, 해적과의 아슬아슬했던 전투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사벨라가 책으로만 접했던 세계를 생생하게 펼쳐 보였다. 이사벨라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자신이 읽은 고대의 철학이나 새로운 과학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디오구를 놀라게 했다.
디오구는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순수한 열정에 감탄했고 이사벨라는 그의 용기와 넓은 세상에 대한 경험을 존경했다. 디오구는 이사벨라에게 글을 배우기도 했고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기펜을 잡는 그의 모습은 이사벨라에게 더없는 사랑스러움으로 다가왔다. 디오구, 당신의 눈은 마치 저 태주강 너머 대서양 같아요. 깊고 푸르고 모든 것을 품을 것 같은. 어느 날 석양이 지는 올리브 숲에서 이사벨라가 속삭였다. 디오구는 그런 이사벨라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오랜 항해와 노동으로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이사벨라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 이사벨라, 당신의 눈은 밤하늘의 별 같아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에게 길을 알려주는,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로드리고 알바레스 백작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값비싼 비단과 보석들을 보내왔고 페르낭을 통해 결혼을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드카스트루 가문의 재정 상태는 백작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힘든 지경이었다. 페르낭은 매일같이 이사벨라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다. 이사벨라, 제발. 가문을 위해서라도 백작님의 청혼을 받아들여다오. 그분만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사벨라는 괴로웠다. 디오구를 향한 사랑과 가문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한편 로드리고 백작은 이사벨라 주변을 맴도는 디오구의 존재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그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백작의 하수인들이 항구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디오구는 몇 차례 그들의 은밀한 협박과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사벨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밤 디오구는 이사벨라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예배당 뒷뜰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과거를 고백했다. 이사벨라, 저는 사실 당신이 알고 있는 평범한 항해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전 역적으로 몰려 멸문한 명망 높은 곤살베스 가문의 마지막 후예라고 밝혔다. 그의 할아버지는 왕실에 큰 공을 세운 충신이었으나 정적들의 모함으로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정적들의 중심에는 로드리고 알바레스 백작의 아버지가 있었다. 어린 디오구는 충직한 늙은 하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신분을 숨긴 채 바다를 떠돌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의 목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곤살베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작은 펜던트가 숨겨져 있었다. 로드리고 백작은 제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복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벨라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디오구를 향한 연민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디오구의 거친 손을 잡고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디오구, 당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함께 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페르낭은 로드리고 백작의 힘을 두려워했고 디오구의 정체를 알게 되자 더욱더 이사벨라를 압박했다. 그는 이사벨라의 방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이사벨라, 그자는 위험한 인물이다. 우리 가문까지 위험에 빠뜨릴 셈이냐? 백작님과의 결혼만이 살 길이다. 이사벨라는 절망했다. 사랑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로드리고 백작 또한 디오구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디오구가 자신의 오랜 정적이었던 곤살베스 가문의 후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백작은 디오구에게 왕실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귀한 향신료를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그를 체포하려 했다. 항구에는 왕실 근위병들이 쫙 깔렸고 디오구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사벨라와 카타리나가 기지를 발휘했다. 카타리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시장 상인들을 통해 항구에 거짓 화재 소동을 일으켰고 그 혼란을 틈타 이사벨라는 디오구를 자신의 마차에 숨겨 리스본을 빠져나왔다. 어둠이 짙게 내린 리스본 외곽의 작은 어촌 마을. 디오구는 이사벨라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이사벨라,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의 앞날을 망칠 순 없어요. 이제 저를 떠나십시오.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디오구.
당신의 무고를 밝힐 때까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서 디오구는 희망을 보았다. 이사벨라는 더 이상 연약한 귀족 아가씨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감한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디오구가 잠적한 후 이사벨라는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디오구의 무고를 밝히고 로드리고 백작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헌신적인 유모 카타리나가 있었다. 아가씨,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백작의 눈과 귀는 리스본 어디에나 있습니다. 카타리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사벨라의 의지는 확고했다. 카타리나,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주기도 해요. 디오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이사벨라는 먼저 디오구가 언급했던 그의 가문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변장을 하고 리스본의 오래된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곤살베스 가문의 기록을 뒤졌다. 대부분의 기록은 이미 소실되거나 은폐되어 있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한 작은 교회의 낡은 문서 보관함에서 곤살베스 가문이 왕실에 충성을 다했다는 내용이 담긴 빛바랜 서신 몇 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과 곤살베스 가문을 섬겼던 늙은 하인을 수소문했다. 카타리나의 도움으로 리스본 외곽의 빈민가에서 어렵게 그를 찾을 수 있었다. 늙은 하인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지만 이사벨라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디오구의 펜던트를 보고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곤살베스 가문이 역적으로 몰리던 그날 밤에 참혹했던 상황과 로드리고 백작의 아버지가 어떻게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이사벨라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가장 위험한 단계는 로드리고 백작의 저택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이사벨라는 백작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가 그의 서재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장부에는 그의 불법적인 재산 축적과 정적 제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컸다. 카타리나는 극구 말렸지만 이사벨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백작의 저택에서 열리는 가면무도회에 하녀로 위장하여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가면무도회가 열리던 밤, 이사벨라는 카타리나가 구해온 허름한 하녀복을 입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가면을 쓴 채 백작의 저택으로 숨어들었다. 화려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백작의 서재로 향했다. 다행히 서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과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책상 밑 비밀 공간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를 펼치자 그 안에는 곤살베스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기록과 다른 귀족들을 모함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며 로드리고 백작이 들어왔다. 이사벨라는 숨을 죽이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백작은 무언가를 찾는 듯 잠시 서재를 둘러보더니 이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천만다행이었다. 이사벨라는 장부를 품에 안고 무사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한편 리스본 근교의 비밀 아지트에 숨어 지내던 디오구는 이사벨라가 자신을 위해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벨라를 혼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어부로 변장한 채 리스본으로 돌아왔고 카타리나의 도움으로 이사벨라와 극적으로 재회했다. 이사벨라, 당신이 나를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디오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사벨라를 뜨겁게 안았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디오구에게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모든 진실을 왕에게 직접 고하기로 결심했다. 마침 며칠 후 왕실에선 포르투갈의 새로운 항로 개척을 축하하는 대규모 연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곳이야말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연회가 열리던 밤 왕궁은 화려한 불빛과 음악, 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사벨라는 카타리나가 마련해준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고 디오구는 비록 허름하지만 깨끗한 옷차림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사벨라와 디오구는 용기를 내어 왕 앞으로 나아갔다.
갑작스러운 그들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로드리고 백작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폐하! 오늘 이 자리에서 폐하께 고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벨라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넓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왕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사벨라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로드리고 백작의 죄상과 디오구 곤살베스 가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낡은 서신, 늙은 하인의 증언서, 그리고 로드리고 백작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를 왕에게 바쳤다. 디오구는 자신의 혈통을 증명하는 목에 걸고 있던 곤살베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펜던트를 왕에게 내밀었다. 폐하, 저는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곤살베스 가문의 마지막 후예 디오구 곤살베스입니다. 제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로드리고 백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격렬하게 반박했다. 폐하, 저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 천한 것들이 감히 폐하를 능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귀족들은 수군거렸고 왕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다. 바로 그때 이사벨라의 오빠 페르낭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백작은 제 동생과의 결혼을 빌미로 저희 가문을 협박했고 디오구 곤살베스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종용했습니다. 제 동생의 용기를 보고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페르낭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왕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짐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곤살베스 가문의 무고함을 인정한다. 디오구 곤살베스의 신분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가문이 부당하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을 명한다. 이어 왕은 로드리고 백작을 향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로드리고 알바레스 백작! 그대의 모든 자기와 재산을 몰수하고 국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당장 저자를 끌어내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근위병들이 로드리고 백작에게 달려들었다. 백작은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연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사람들은 이사벨라와 디오구를 향해 환호성을 보냈다. 진실이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다. 이사벨라와 디오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리스본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로드리고 알바레스 백작은 그의 모든 죄가 밝혀져 국법에 따라 처벌받았고 그의 막강했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디오구 곤살베스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모든 것을 돌려받았지만 그는 과거의 영광이나 복수에 연연하지 않았다. 멸문지화를 겪고 바다를 떠돌았던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에게 권력의 허무함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잃어버린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이사벨라와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이었다. 왕은 디오구의 용기와 그의 가문이 과거 국가에 세운 공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의 뛰어난 항해술과 지리를 꿰뚫는 통찰력을 아깝게 여겨 그에게 리스본 근교의 작은 영지를 하사하고 왕실 소속 탐험대의 고문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항로 개척에 그의 지혜를 빌리고자 했다. 이는 디오구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왕의 깊은 뜻이었다. 이사벨라와 디오구는 신분과 과거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페르낭은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동생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카타리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들은 왕이 하사한 테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 위의 작은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이사벨라는 더 이상 숨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고 디오구는 복수의 칼날 대신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함께 서재에서 책을 읽고 밤늦도록 바다와 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때로는 작은 배를 타고 테주강을 따라 항해를 즐기기도 했다. 이사벨라의 호기심은 디오구의 경험과 만나 더욱 넓은 세계로 뻗어나갔고 디오구의 강인함은 이사벨라의 지혜와 만나 더욱 빛을 발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신분과 역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이사벨라와 디오구의 이야기를 포르투갈의 푸른 심장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진정한 가치는 부나 명예가 아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에 있음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전설로 리스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느 맑은 날, 이사벨라와 디오구는 저택의 테라스에 앉아 멀리 대서양으로 향하는 카라벨 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사벨라의 손에는 낡은 항해 지도가 들려 있었고 디오구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디오구, 저 바다 너머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신비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사벨라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디오구는 이사벨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신비로운 곳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은 다시 한번 광활한 푸른 바다를 향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항해를 향한 꿈과 설렘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푸른 심장은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꾸며 영원히 뛰고 있을 것이었다.